제5장 필수 선행 다이빙 기술. 이번 장에서는 필수 선행 다이빙 기술을 다룹니다. 테크니컬 다이버가 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기술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기술들은 단순히 한번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달해야 하는 능력들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향후 고급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8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모든 테크니컬 다이버가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기본 기술을 살펴본 후 마스크, 호흡기, 장비 조작, 웨이트와 부력 조절, 다양한 핀킥 그리고 다이빙 계획 방법까지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평가 방법을 통해 본인의 기술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재에는 각 기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간략한 개요 형식으로 교실에서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기술들은 이 과정의 개방 수역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숙련도는 스포츠 다이빙 단계에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기본 동작과 습관이 향후 모든 고급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력 조절, 몸의 트림, 장비 사용법 등은 수중에서 다이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열된 모든 기술에 대해 다이버는 단순히 기술 자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림과 부력을 유지하면서 기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 기술은 다이빙 중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달해야 합니다. 퍼지 밸브가 없는 마스크와 있는 마스크의 물빼기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다이빙 중 마스크가 벗겨졌을 때를 대비하여 물속에서 마스크를 교체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마스크 없이 수영하는 훈련도 하는데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흡기는 다이버의 생명줄입니다. 만약 입에서 호흡기가 빠졌을 경우 2가지 회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팔 휘두르기 방법으로 팔을 크게 휘둘러 호흡기를 찾아 회수합니다. 두 번째는 밸브로부터 찾는 방법으로 손을 어깨 뒤로 뻗어 밸브에 연결된 호흡기 1단계에서 출발하여 호스를 따라 내려가서 2단계를 잡아옵니다. 회수 후에는 호흡기 2단계에 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불어내기 또는 퍼지 버튼 누르기 방법으로 물을 제거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는 복잡하고 구성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모든 장비를 정확하게 조립하고 기능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비 배치는 체계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선형 구성을 통해 수중 저항을 최소화하고 라인 등에 얽히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웨이트 착용량은 다이버의 부력 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무거우면 기체 소비가 증가하고 너무 가벼우면 안정적으로 하강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웨이트와 함께 호흡과 부력 조절기를 이용한 세밀한 부력 제어가 필요합니다. 균형과 트림은 수중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팀원과의 협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다양한 핀킥 기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터 킥은 빠른 전진에 유리하고 프로그 킥은 침전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변형 프로그 킥과 스컬링, 뒤로 차기는 협소한 공간에서의 위치 조정이나 후진 시 유용합니다. 상황에 맞는 핀킥 선택이 안전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이빙 계획은 안전 다이빙의 핵심입니다. 특정 수심에서의 무감압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다이빙과 다이빙 사이의 적절한 수면 휴식 시간은 체내 질소를 줄이는 데 필수입니다. 반복 다이빙 시에는 이전 다이빙의 영향을 고려해 수정된 한계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감압 다이빙에서는 감압 정지 시간과 전체 소요 시간, 즉 런타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감압 시간은 특정 수심에서 멈춰 질소를 방출하는 시간이고 총 소요 시간은 잠수 시간을 포함해 전체 다이빙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요소를 잘 계산해야 기체 관리와 체내 질소 해소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는 자기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우고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현재 본인의 스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에는 다양한 다이빙 기술이 나열되어 있는데 각 항목을 우수, 적절, 개선 필요 중 하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물빼기나 호흡기 회수 같은 기본 스킬은 숙련도가 높아야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력 조절과 호버링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필수이며 수중 밸런스와 핀킥 기술은 장시간 다이빙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장비 세팅과 필수 장비 접근성은 유사시 빠르게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며 다이브 계획 능력은 테이블과 컴퓨터를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훈련 계획을 세울 때 이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모든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다루었고,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 수준을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한 기술을 인지하고 해당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향상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6장 앞으로의 과정은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어떤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빙 교육은 단순히 한 번의 자격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 분야와 목표에 맞춰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자의 진로를 어떻게 계획할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다음 단계로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연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즉, 지금까지 배운 기초와 중급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더 깊이 있는 다이빙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향후 다이빙 경력을 쌓아갈 때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교육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싶은지, 어떤 형태의 다이빙에 더 매력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과 필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DI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은 스포츠 다이버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첫 번째 TDI 과정입니다. 산소 함량 22%부터 40%까지의 혼합 기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브 테이블과 다이브 컴퓨터를 함께 활용하여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되며 향후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나아가는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TDI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은 나이트록스 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소 100%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는 감압 다이빙에서 감압 기체로 활용되거나 제호흡기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TDI 감압 절차 과정에서는 단계적 감압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공기나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수심 45m까지 안전하게 잠수하고 감압 절차를 준수하며 상승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핵심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TDI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버 과정에서는 감압 절차를 확장하여 더 깊은 수심인 55m까지 다이빙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대심도 다이빙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필수 과정이며 고난이도의 수중 환경에서 장시간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TDI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은 질소 마취를 줄이기 위해 헬륨을 혼합한 기체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산소 함량 18%에서 21%의 노르목식 혼합 기체를 사용하며 60m까지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심도 탐사나 고난이도 테크니컬 다이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TDI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은 산소 함량이 18% 미만인 저산소 혼합 기체를 사용하여 최대 1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고급 훈련입니다. 이 단계는 TDI에서 규정된 가장 깊은 수심까지 훈련하는 고난도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이며 충분한 경험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TDI 어드밴스드 침몰선 다이버 과정은 난파선 내부로 더 깊숙이 진입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역까지 진입하며 제한된 공간에서의 안전 절차와 탐사 기술을 연습합니다. 이 과정은 침몰선 탐사를 목표로 하는 다이버들에게 적합합니다. 여러분이 테크니컬 다이빙의 기본기를 마쳤다면 그 다음 단계로 TDI 캐번 다이버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은 동굴 입구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다이빙을 배우는 입문 과정입니다. 단,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즉, 기본적인 수중 기술과 부력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제한된 환경에서의 긴급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TDI 캐번 다이버 과정을 마친 후 더 도전적인 환경을 원하신다면 TDI 인트로 투 케이브 다이버 과정과 풀 케이브 다이버 과정이 있습니다. 인트로 투 케이브 과정은 제한된 범위에서 동굴 다이빙을 연습하고 풀 케이브 과정에서는 점점 더 깊숙이 진입하며 복잡한 동굴 구조를 안전하게 탐험하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라인 작업, 비상 절차, 기체 관리 능력이 필수로 다뤄집니다. 제호흡기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TDI 반폐쇄식 제호흡기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용하는 장비 모델에 맞춘 장비마다 별도의 전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려면 나이트록스 다이버 자격증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기체 효율성을 높이고 수중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폐쇄식 제호흡기보다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TDI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를 사용하며 고급 기체 혼합 및 장비 운용 기술을 다룹니다. 입문 조건은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이상이며 심해 다이빙과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완전 폐쇄식 제호흡기의 운용 능력을 훈련합니다. 혼자 다이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은 SDI 솔로 다이버 과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TDI의 스포츠 다이빙 자매기관인 SDI를 통해 제공되며 최소 조건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또는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다이버 자격과 100회의 로그 기록입니다. 강의에서는 기체 계획, 비상 대비, 그리고 자기 구조 능력을 중점적으로 훈련합니다. 모든 과정에는 기본 사전 조건이 있지만 환경과 과정 특성에 따라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코스는 최소 연령 제한이나 특정 환경에서의 다이빙 경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이빙 규정이나 관습에 따라 추가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자면 테크니컬 다이빙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속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어떤 교육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목표와 관심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번 파트에서는 미해군 다이브 테이블을 이용한 기본 다이빙 계획 방법을 배웁니다. 특히 무감압 잠수 계획을 세울 때 이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잠수 전후로 어떤 계산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여러 번 잠수를 계획할 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번 예시는 나이트록스나 다른 혼합 기체가 아니라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과 같은 조건이죠. 여기서 무감압이란 잠수 후 수면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심과 시간은 동일한 숫자를 적용하되 동일한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깊은 수심과 긴 시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98피트를 잠수했다면 다이브 테이블에 98피트는 없고 그 다음으로 깊은 수심은 100피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심을 100피트로 계산합니다. 다이빙 시간 전반에 체류한 수심보다는 잠시 도달했더라도 다이빙 중 최대 수심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다이브 테이블 계산을 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잠수 시간, 즉 바람 타임은 하강을 시작한 순간부터 직접 상승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안전정지나 감압정지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승 속도는 최대 분당 9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상승 속도가 빠르면 체내 기체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감압병 위험이 커집니다. 모든 다이빙에서 3에서 5분간 수심 3m에서 6m 사이에서 정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특히 대심도 다이빙이나 반복 잠수 후에는 필수입니다. 이 기본 규칙들을 지키면 실제 다이브 테이블 계산이 훨씬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0m 잠수를 계획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에서 100피트, 30m에 해당하는 줄을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테이블을 보면 100피트, 30m 수심에서 무감압 한계 시간은 25분입니다. 즉, 이 시간 안에만 머물면 감압 정지 없이 바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번 잠수에서 실제로는 20분만 머물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이 경우 압력 그룹은 G가 됩니다. 이 그룹은 이후 반복 잠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다이빙을 마친 후 수면에서 2시간을 휴식하면 압력 그룹은 G에서 2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체내 잔류 질소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잠수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잠수는 21m라고 가정할 때 테이블에서 이 그룹의 잔류질소 시간은 25분입니다. 즉, 두 번째 잠수를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잠수에 의해 체내 용해된 질소의 양이 이미 21m에서 25분간 잠수한 것과 같은 양이 남아있고
두 번째 다이빙에서는 이 시간을 고려해서 무감압 한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류질소 시간, RNT는 반복 잠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잠수의 허용 시간을 계산할 때는 잔류질소 시간을 고려해 무감압 한계 시간을 조정하고 실제 머문 시간에 잔류질소 시간을 더해 총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산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잠수 계획표를 활용합니다. 각 잠수의 수심, 실제 잠수 시간 ABT, 잔류질소 시간 RNT, 총 잠수 시간 TBT를 기입하면 전체 다이빙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빙 계획표는 두 번의 다이빙을 예로 들어 계산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이빙은 30m에서 20분, 두 번째 다이빙은 21m에서 15분 계획하였습니다. 첫 다이빙은 수심 30m에서 실제 잠수 시간 ABT는 20분, 잔류질소 시간 RNT는 0분, 따라서 총 잠수 시간 TBT는 20분입니다. 첫 다이빙 후 압력 그룹은 F가 되었고 수면 휴식 2시간 후 압력 그룹은 D가 됩니다. 제 다이빙에서 수심은 21m이므로 실제 잠수 시간 ABT는 15분, 잔류질소 시간 RNT는 20분이고 총 잠수 시간 TBT는 35분이 됩니다. 따라서 재다이빙 후 압력 그룹 G가 됩니다. 이 표는 영국식 단위로 표시한 잠수 계획표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번 부록에서는 불만 다이브 테이블을 활용한 기본 다이빙 계획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불만 다이브 테이블은 수심, 무감압 한계, 반복 다이빙 시 잔류 질소량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표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다이빙 전 안전한 잠수 계획을 세우고 수심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표를 어떻게 읽고 실제 다이빙 계획에 적용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를 호흡기체로 사용할 때의 무감압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감압 한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압 한계를 초과하면 반드시 감압 정지를 해야 하고 이는 위험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다이빙 전 계획 단계에서 수심과 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감압 없이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만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심과 시간은 동일한 숫자를 적용하되 동일한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깊은 수심과 긴 시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m를 잠수했다면 다이브 테이블에 20m는 없고 그 다음으로 깊은 수심은 21m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심을 21m로 계산합니다. 다이빙 시간 전반에 체류한 수심보다는 잠시 도달했더라도 다이빙 중 최대 수심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다이브 테이블 계산을 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잠수 시간, 즉 버럼 타임은 하강을 시작한 순간부터 직접 상승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안전 정지나 감압 정지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승 속도는 최대 분당 9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체내 기체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감압병 위험이 커집니다. 모든 다이빙에서 수심 3에서 6m 사이에서 1분 이상 정지해야 합니다. 이 기본 규칙들을 지키면 실제 다이브 테이블 계산이 훨씬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됩니다. 이제 불만 테이블을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30m 잠수를 계획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에서 30m에 해당하는 줄을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테이블을 보면 수심 30m에서 무감압 한계 시간은 16분입니다. 즉, 이 시간 안에만 머물면 감압 정지 없이 바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번 잠수에서 실제로는 무감압 한계 시간인 16분을 모두 머물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이 경우 압력 그룹은 C가 됩니다. 이 그룹은 이후 반복 잠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다이빙을 마친 후 수면에서 2시간을 휴식하면 압력 그룹은 C에서 A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체내 잔류 질소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잠수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잠수는 21m라고 가정할 때 테이블에서 A그룹의 잔류질소 시간은 12분입니다. 즉, 두 번째 잠수를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잠수에 의해 체내 용해된 질소의 양이 이미 21m에서 12분간 잠수한 것과 같은 양이 남아있고 두 번째 다이빙에서는 이 시간을 고려해서 무감압 한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류질소 시간, RNT는 반복 잠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잠수의 허용 시간을 계산할 때는 잔류질소 시간, RNT를 고려해 무감압 한계 시간, NDL을 조정하고 실제 머문 시간의 잔류질소 시간, RNT를 더해 총 잠수 시간, TBT를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산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잠수계획표를 활용합니다. 각 잠수의 수심, 실제 잠수 시간, ABT, 잔류질소 시간, RNT, 총잠수 시간, TBT를 기입하면 전체 다이빙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빙 계획표는 두 번의 다이빙을 예로 들어 계산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이빙은 30m에서 16분, 두 번째 다이빙은 21m에서 15분 계획하였습니다. 첫 다이빙은 수심, 30m에서 실제 잠수 시간, ABT는 16분, 잔류질소 시간, RNT는 0분, 따라서 총잠수 시간, TBT는 16분입니다. 첫 다이빙 후 압력 그룹은 C가 되었고 수면 휴식 2시간 후 압력 그룹은 A가 됩니다. 제 다이빙에서 수심은 21m이므로 실제 잠수 시간, ABT는 15분, 잔류질소 시간, RNT는 12분이고 총잠수 시간, TBT는 27분이 됩니다. 따라서 재다이빙 후 압력 그룹은 D가 됩니다. 이 표는 영국식 단위로 표시한 잠수계획표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번 부록 2에서는 개인 다이브 컴퓨터를 활용한 기본 다이빙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다이버가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한 다이빙의 핵심입니다. 특히 무감압 한계, 수심, 다이빙 시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무감압 다이빙 계획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를 기준으로 무감압 한계 시간, NDL을 계산합니다.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수심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이브 컴퓨터의 계획 모드를 활용합니다. 다이브 컴퓨터의 계획 모드는 다이빙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수심별 무감압 한계 시간을 미리 볼 수 있고 연속 다이빙에서는 이전 다이빙에서 남아있는 잔류질소량까지 계산해 줍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계획 없이 감으로 다이빙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이빙 중에는 다이브 모드가 작동합니다. 현재 수심, 최대 수심, 경과 시간, 남은 NDL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는 감압병 예방을 위한 필수 기능입니다. 항상 상승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세요. 다이빙이 끝난 후에는 로그북 모드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몇 번째 다이빙인지, 최대 수심과 다이빙 시간을 자동으로 저장해 줍니다. 일부 모델은 수온, 상승 속도, 경고 이력까지 저장하니 수동 로그 작성과 병행하면 훨씬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매 다이빙마다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빼놓으면 해당 다이빙의 질소 축적 데이터가 누락되어 정확한 잔류질소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장비 점검 시 항상 다이브 컴퓨터의 배터리 상태와 설정을 확인하세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정의 첫 단계인 인트로 투 텍 과정의 이론 강의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만약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비디오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강사님에게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트로 투 텍 과정의 이론 부분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강사님에게 요청하여 받은 뒤 풀어보세요. 시험을 다 본 뒤에는 강사님과 함께 채점하고 틀린 부분은 강사님에게 다시 설명을 들은 뒤 100% 이해해야 합니다. 최종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수영장 또는 바다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Sounds like you had a great experience at the 2025 TDI CCR Festival. If you'd like, I can help you write a song about your experience there.